나는 29살 취준생이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취업 준비로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 오게 되었다. 신도시에 깔끔하고 우리 집이 나름 살기 때문에 좋은 오피스텔로 부모님이 구해주셨다. 신축인데 실입주자가 몇 없다. 우리 층에는 두 집밖에 없다. 취준생 주제에 꼴에 차도 끌고 다녔다.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고 초반에는 정말 바빴다. 그러다 계속 떨어지면서 나도 취업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밖에 잘 나가지 않았다. 처음 입주했을 때는 깨끗하고 마음에 들었던 집이 개돼지 우리가 되었고 나는 의지력을 점점 잃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3513 차주예요? 그런데요. 저기 차 좀 빼줘야겠는데. 나는 차를 빼러 내려갔다. 704호 학생이구나? 네? 저 아세요? 아, 나 705에 사는데. 얼마 전에 입주했지? 나는 굳이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차에 타서 차를 빼줬다. 705 아저씨는 차를 빼고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를 하고 사라졌다. 나는 다시 주차를 하고 올라갔다. 705 아저씨 성격 좋네. 나는 다시 누웠다. 시체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정말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배달을 시켰다. 집 벨이 울리고 나는 음식을 가지러 나갔다. 문을 열고 문 앞을 봤는데 음식이 없었다. 나는 문 뒤쪽을 확인했는데 705 아저씨가 내가 시킨 음식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705 문을 잡았다. 깜짝이야! 학생! 왜 그래? 아저씨, 그거 내가 시킨 거예요. 자네도 여기에 시켜 먹나? 근데 이걸 어째? 자네 집 앞에 있던 건데 이건 내가 시킨 음식이야. 우리 집 앞에 있는 음식인데 이게 어떻게 아저씨 거예요? 잘 보게. 우리 집이랑 자네 집 문에 몇 호인지 표찰이 없지? 여기 오피스텔에서 표찰을 맨 앞집만 붙여서 그래. 그래서 배달 기사들이 자주 헷갈려 하더라고. 유독 이 집만 헷갈려 해. 나중에 다 붙여준다고는 하더라고. 그게 무슨? 여기 붙어있는 영수증을 보게. 우리 집 맞지? 그때 배달기사가 걸어왔다. 그러더니 우리 집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 갔다. 705 아저씨는 고개짓을 했고 난 민망한 마음에 음식을 들어서 집으로 쾅소리를 내며 들어갔다. 계속 마주치는 게 기분이 더럽다. 혼자 사나? 아니면 가족들이 있나? 그 아저씨를 이래저래 알아봐야겠다. 내가 궁금한 이유는 솔직히 할 것도 없고 조금만 더 화가 난다면 저 아저씨를 죽이고 싶다. 배달 음식을 몇 입 먹고 모두 버렸다. 기분이 더러워 입맛이 뚝 떨어졌다. 그 이후로도 그 아저씨와 부딪히는 일이 늘었다. 택배며 배달이며 그 아저씨 물건이 잘못 올 때도 있지만 내 물건이 잘못 갈 때도 있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아저씨랑 얘기를 하면 뭔지 모를 분노가 차오른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이력서를 냈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여러 곳을 넣었지만 유일하게 전화가 온 곳이다. 난 인사를 몇 번 했는지 모른다. 기분이 좋아진 나는 부모님께 전화하고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잠에 들었다. 출근 첫날 그래도 늦잠을 자지는 않았다. 나는 씻고 준비를 마쳤다. 회사까지 차로 10분. 그래, 조금 일찍 나가자. 나는 출근 시간 30분 전에 나왔다.
근데 내 차 앞에 누군가 차를 대놓은 것이다. 주차할 때도 많은데. 나는 차주에게 전화를 했다. 그 차의 차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나서 그 차를 발로 걷어찼다. 그 차는 굉음을 내며 시끄럽게 울렸다. 오히려 잘 됐다. 차주가 일어나길 빌었다. 출근 시간 20분 전, 나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그 차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뛰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 동네는 새로 생긴 동네라서 버스 배차 간격이 거의 1시간이다. 회사까지 차로는 10분이지만 몸으로 간다면 30분도 더 걸린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희망을 걸었다. 그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서 있는 희망.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 차주였다. 당신 어디야? 네? 옆집 학생? 차를 이중으로 쳐대놓으면서 파킹으로 해놓고 전화도 안 받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참나. 당장 떼줄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곳보다는 확실한 쪽을 선택해야지. 버스는 없을 수도 있어. 조금 늦었지만 다시 집으로 왔다. 시동을 걸고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근데 전화를 안 받는다. 진짜 뭐 이런 역 같은. 출근 시간까지 몇 분 안 남았고 그때 옆집 아저씨가 설렁설렁 내려와서 차에 탔다. 705 아저씨. 그 아저씨는 차를 빼고 난 카레이서 수준으로 차를 몰아 회사에 도착했다. 카메라도 몇 개 있었는데 무시했다. 그렇게 출근 시간보다 5분 정도 지각을 하고 인사 담당자를 만났다. 피그릴 씨, 네, 우리는 시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기 근데 출근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지각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요. 그만 나가주시죠. 네? 아침에 앞차가 이중 주차를 해놓은. 죄송합니다. 네, 그쪽 사정 들었으니까 이제 이쪽 사정을 들어야죠. 나가세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 씨발! 내가 죄송하다고 했잖아! 내가 결근을 했어, 뭘 했어! 그거 5분 늦었다고 존나 지랄하네! 됐어, 나도 안 다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나가세요. 나는 진심 계열받았다. 얄밉게 얘기하는 전현도 열받고 고작 5분 늦은 걸로 쫓겨나는 것도 열받고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아서 이렇게 쫓겨나가도 어쩔 수 없는 것도 열받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열받는 건 옆집 705. 그 새끼다. 나는 집에 가는 길에 소주 한 병을 사고 시카를 하나 샀다. 소주를 마시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705 차가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 차 앞에 차를 대놓고 남은 소주를 모조리 마셨다. 저번에 경비실 CCTV를 보니까 엘리베이터랑 주차장 입구를 빼고는 아직 CCTV도 없다. 나는 경비실을 살짝 들여다봤다. 역시 그 두 곳밖에 비추지 않고 있다. 기회를 포착했고 나는 705로 갔다. 배를 누르고 잠시 후 그 아저씨가 나왔다. 옆집 학생이네? 무슨 일인가?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컴퓨터 있으세요? 노트북이라도. 노트북은 있는데 들어오게. 저번에 우리 집으로 잘못 온 옆집 택배 중에 노트북이 있었다. 나는 그 집에 들어갔고 그 아저씨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로 찔렀다. 아저씨는 앞으로 쓰러지고 나는 마구 쑤셔댔다. 그 아저씨의 몸은 축 늘어지고 움직임이 없었다. 나는 그 집을 뒤졌다.
무언가 이 아저씨를 감쌀 수 있는 것들을 찾았다. 그러다가 부엌에서 김장용 비닐을 찾았다. 난 그 아저씨를 김장용 비닐에 감쌌고 이불에 한 번 더 감쌌다. 먼저 문을 살짝 열어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사람은 없었고 난 그 아저씨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왔다. 비상구에 가서 계단으로 내려왔다. 1층 비상구 앞에서 사다리를 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난 1층과 2층 사이에서 그 아저씨를 내려놓고 잠시 기다렸다. 그 사람들은 내가 내려오면서 켜진 센서등을 보고 내 쪽을 기웃거렸다. 난 숨도 쉬지 않고 기다렸다. 그 사람들은 사다리를 정리하고 나갔다. 그래도 난 바로 나가지 못하고 10분 정도 기다렸다. 솔직히 10년은 기다린 것 같다. 그리고 그 아저씨를 다시 들쳐매고 비상구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문 앞쪽에 차를 대놓길 잘했다. 다른 차 불박에 걸릴까봐 그 아저씨를 내려놓고 바닥에 질질 끌고 트렁크로 갔다. 그 아저씨를 트렁크에 싣고는 난 바로 인근 산으로 갔다. 그 산은 중턱까지는 차를 끌고 갈 수 있다. 산 중턱에 차를 세우고 밤이 되길 기다렸다. 밤이 되고 불빛 하나 없었다. 난 트렁크에서 그 아저씨를 업고 벤출몰 지역이라는 플랜카드와 표시줄을 쳐놓은 곳으로 들어갔다.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 아저씨를 내려놓고 다시 차로 왔다. 내 취미가 캠핑인데 세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이 어디 있을까?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완벽하다. 차에는 후레쉬와 야삽 정도는 기본으로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난 열심히 땅을 파고 그 아저씨를 내 피 묻은 옷들과 함께 묻었다. 완벽 범죄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 같다. 이 장소에서 그 아저씨의 시신을 찾는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일 것이다. 나는 팬티 바람으로 차에 돌아왔다. 다시 집으로 도착한 나는 비상계단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완벽하다. 그날 발 뻗고 잤다. 며칠이 지나고 그 아저씨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문을 뜯고 들어가서 사방이 피범벅이 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난 그다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낮잠이나 자야겠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다. 그 사건 당일 비상계단에서 김성배, 위에서 사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사다리 치워야겠는데요? 거의 다 끝났어. 잠깐만. 끝났다. 야, 잘 잡아. 네, 정리할게요. 금방 끝나셨네요. CCTV 설치라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네. 복도며 비상계단이랑 주차장 뭐 거의 다 설치했어요. 여기 배선이 잘 깔려 있어서 뭐 금방 설치했어요. 그럼 웬만한 데는 다 보이겠네. 영상 저장은 되죠? 네, 한 달 정도는 저장이 됩니다. 화면은 안 나와도 지금쯤이면 벌써 녹화 시작했을 텐데 가서 보시죠. 난 올해 환갑을 맞았다. 나에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너무 착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우리 아들은 고3이며 항상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아들과 요즘 사이가 틀어졌다. 요새 대학 입시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짜증이 부쩍 늘었다. 같은 남자로서 대화도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대화를 단절한 아들을 보고 있으면 먼저 떠난 와이프가 그립다.
하지만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와이프에게 나중에라도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난 우리 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고3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멋진 아들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이 시절만 잘 넘겨보자라는 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난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다. 아들은 하교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맨발로 왔다. 아들은 내가 집에 있는 줄 몰랐는지 깜짝 놀랐다. 아들, 너 왜 맨발로 온 거? 몰라도 돼요. 아들은 내 손을 부리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난 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당장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아들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혹시 왕따? 학교 폭력? 수많은 안 좋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와이프가 있었더라면 의논이라도 해볼 텐데. 또다시 와이프의 부재에 마음만 아팠다. 그날 저녁, 난 식사를 차리고 아들 방문을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살짝 열어봤다. 아들은 벽을 보고 자고 있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난 쟁반에 식사를 준비해서 책상 위에 올려놨다. 아들, 자더라도 밥은 먹고 자. 혹시 아빠랑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 와. 아빠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아들은 대답이 없었다. 난 그대로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갔다. 그날은 방문을 열어놓고 뜬 눈으로 지샜다. 그러다 잠깐 졸았고 알람 소리에 깼다. 아침 식사를 차리려고 주방으로 갔다. 가는 길에 아들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들이 없었다.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올려놓은 쟁반은 빈 그릇이었고 쪽지가 써 있었다. 아빠, 어제 짜증내서 죄송해요. 저녁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신발이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시험이 있어서 먼저 나갑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난 우리 아들을 기다려주기로 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나는 괜스레 눈물을 훔치고 주방으로 갔다. 오늘은 회사에서 늦게 끝나는 날이다.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를 끓이고 카레도 해놨다. 난 식탁 위에 쪽지를 써 붙였다. 아들 좋아하는 김치찌개 했어. 우리 아들 주려고 고기도 잔뜩 넣었으니까 이따 학교 다녀오면 김치찌개 데펴서 카레랑 같이 먹어. 사랑해. 아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에 도착했다. 일을 마치고 10시가 넘어서 퇴근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아침에 쓴 포스티지는 그대로고 저녁 먹은 흔적이 없었다. 난 아들 방문을 살짝 열어봤다. 아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자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살짝 들쳤다. 아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뒤에서 아들을 감싸 안았다. 그런데 아들이 아픈 신음소리를 냈다. 난 불을 켜고 아들을 봤다. 온몸이 멍투성이에 머리카락은 말도 안 되게 난도질을 당해 여기저기 땜빵이 생겼다. 나는 너무 화가 났다. 지훈아! 아빠!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간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너 이렇게 만든 놈들. 아빠가 혼내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아빠, 걔네 무서운 애들이야. 아빠도 다칠 수 있어요. 제가 조금만 참을게요.
1년도 안 남았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끝나. 제발. 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하기야, 나보다 똑똑하고 머리도 좋은 놈이니 우리 아들을 믿어보자. 그러나 그때 내가 바로 잡아야 했다. 며칠 뒤 그날도 회사가 늦게 끝나 11시가 다 되어 집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에 서고 복도를 따라 나서는데 우리 집에서 애들 4~5명이 뛰쳐나오는 것이다. 나는 뭔가 잘못됨을 인지하고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난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아들은 없었다. 창문이 열린 채로. 그날은 비가 왔다. 나는 아들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건 분명 타살이다. 난 부검을 의뢰하였고 아들의 몸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멍과 상처가. 경찰은 내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엘리베이터에 찍힌 애들을 수배했다. 총 5명, 모두가 한패다. 그놈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경찰 측에서 자료 공개를 불허했다. 아마 2차 사고를 막으려 그런 듯 싶다. 그놈들은 내 손으로 처리해야 한다. 난 40년 동안 결근 없이 회사를 다녔다. 사장님께 사직서를 냈더니 사장님은 무기한 휴가를 주시며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셨다. 난 본격적으로 경찰을 따라다니며 그놈들을 찾아 나섰다. 나는 제발 그놈이 나에게 걸렸으면 했다. 찾아서 죽이고 싶었다. 그중 한 놈을 잡았다. 그놈은 사시미 칼을 들고 다니면서 마구 휘둘렀다. 그러던 나중 경찰관들도 많이 다쳤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 잡히고 나는 물어봤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러자 그놈은 아저씨! 이유! 그딴 거 없어! 근데 몸 좀 사려야 할 텐데 이렇게 다녀도 되나? 상구가 조만간 아저씨 모가지 딴다는데 응? 그렇게 추격하여 경찰은 5놈 중 4놈을 잡았다. 그리고 한 놈 남았다. 이 사건의 시작이자 끝. 박상구. 부탁이다. 인간 같지 않은 새끼야. 제발 내 앞에 나타나라. 그런데 요즘 나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이상하게 죽은 아들 녀석은 꿈에 한 번도 안 나온다. 박상구 놈 잡을 생각만 하고 다녀서 그런가.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훈이가 안 좋은 선택을 한 원인이 이놈들 때문인 건 맞는데 이게 살인죄를 성립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놈들이 죽인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훈이가 유서 한 장 없이. 말도 안 돼요. 아버님, 저희도 최대한 조사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나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다음날 토요일 아침 나가려는데 누군가 문틈에 쪽지를 껴놨다. 나는 쪽지를 펴봤다. 살인의 증거가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쪽지였고 난 바로 연락을 하여 집 앞 카페에서 만났다. 지훈이 또래의 아이.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볼 수 있을까? 그 아이는 영상을 보여줬다. 지들끼리 영상을 찍고 돌려보던 걸 실수로 단톡방에 뿌렸고 그 영상을 이 아이가 저장해서 가져온 것이다. 그 영상에서는 몸부림치는 지훈이를 들쳐매고는 떨어뜨리려는 자세를 취했고 그 상구라는 놈이 다리를 들어. 근데 이걸 왜 이제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려줘서 다행이다. 그때 아이가 입을 뗐다. 아저씨, 저는 지훈이 친구인데요. 지훈이 그렇게 만든 애들이 너무 무서워서 죄송해요. 아니야. 무서울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영상은 아저씨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제가 아저씨께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지훈이가 가뜩이나 고생하는 아버지한테 얘기하기 싫다고 본인만 참으면 된다고 해서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라도.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나는 눈물을 훔치고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곧장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다. 증거를 가져온 그 친구를 가는 길에 내려주려고 뒷자리에 태웠다. 난 시동을 걸면서 물어봤다. 고맙다. 근데 친구는 이름이 뭐니? 저요? 박상구요.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봤다. 근데 박상구 옆에 우리 지훈이가 있었다. 나와 박상구 둘 다 지훈이를 쳐다봤다. 꿈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은 얼굴인데 그 몰골이 너무 무서웠다. 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무서웠다. 나는 차 밖으로 기어나갔다. 그때 나를 따라다니던 형사들이 나에게 왔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차 안에. 형사들은 내 차 뒷좌석을 열었고 칼을 든 채 멍하니 앉아있는 박상구를 체포했다. 그놈들은 모두 살인죄로 처벌받았고 난 박상구를 만나러 교도소에 찾아갔다. 그놈이 걸어 나왔다.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너 그날 차에서 나 죽이려고 했지. 근데 왜 그러지 않았니? 아저씨, 부탁이 있는데요. 내 옆에 있는 지훈이, 얘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경찰에게 들은 바로는 박상구가 뒷자리에서 칼로 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은 우리 지훈이가 나타나 우리 아빠는데. 라며 상구놈에게 속삭였다고 한다. 그렇게 난 오늘도 안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지훈이를 기다리며 잠에 든다. 나는 올해 55이다. 나는 평생 힘든 일만 골라가며 했다. 노가다에서는 나름 잔뼈가 굵다. 현장에서 목수 생활을 꾀했다. 부인이나 자식이 없어 홀몸인데 돈도 제법 벌었다. 그러나 돈을 제대로 모으지는 못했다. 술과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있다. 정말 힘들다. 사는 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어서 번화가로 나갔다. 오랜만에 만난 놈들이 서로 하는 얘기라곤 돈자랑, 골프 약속.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나이 먹으면서 친구들과 나는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고 느낀다. 이놈들은 가정도 꾸리고 돈도 잘 벌고 각자 회사에서 꽤나 직급도 높은 것 같은데 나는 저런 놈들 밑에서 일하니 차라리 돈이라도 많으면 이런저런 걱정 없을 텐데. 나는 혼자 우두커니 분위기만 맞추다가 먼저 나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며 담배를 한 대 피웠다.
술에 취해 내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가 많이 된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에어 간판이 내 앞길을 막는다. 아이, 씨발. 별게 다 무시하네. 로또? 나는 시계를 봤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로또 가게에 들어갔다. 주머니를 뒤졌더니 동전 포함 5,000원 있었다. 나는 로또를 한 장 샀다.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왔다. 술에 취해 한숨 푹 자고 일어났다. 근데 왜 아직 어둡지? 어제 새벽까지 혼술을 하고 다음날 저녁까지 잔 것이다. 나는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옷을 대충 입고 술과 담배를 사러 나갔다. 동네 슈퍼 TV에서는 한참 로또 방송을 하고 있었다. 난 소주 2병과 담배를 샀다. 어제 술에 취해서 샀던 로또가 생각이 났다. 난 주머니에서 로또를 꺼내어 맞춰봤다. 7, 8, 14, 19. 내 번호랑 똑같다. 나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2-3번 확인해도 똑같다. 나는 주변의 눈치를 살폈다. 그래.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자. 나는 포커페이스를 하고 표정의 변화가 일체 없이 가게에서 나왔다. 사실 나를 의식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나 혼자 그런 거다. 난 곧장 집으로 왔다. 며칠이고밖에 안 나갔다. 일단 돈부터 받고 오자. 나는 서울로 향했다. 1등 당첨금은 서울에서만 바꿀 수 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로또 용지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손으로 꾹 누르고 단언컨대 한 번도 그 손을 떼지 않았다. 그렇게 은행 본점에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 도착한 나는 주위를 살피고 저 1등 당첨금 받으러 왔는데요. 조심스레 입을 뗐다. 안내를 받아 올라갔고 당첨금을 바꾸는 절차를 봐봤다. 내가 로또를 산 가게를 적고 뭐 이것저것 쓰는 것도 많고 나에게 은행 상품을 추천하고 솔직히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난 당첨금이 들어있는 카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실수령액이 18억 정도 된다. 나에게는 5살 차이 나는 형이 한 명 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우리 형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난 적어도 우리 형한테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형, 나 그릴이 잘 지내고 있어? 전화 좀 자주 해라, 이놈아. 미안해.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나 로또 당첨됐어. 형은 아무 말도 없었다. 형? 형! 그리라. 그거 돈으로 바꿨어? 그래서 형한테도 나눠주고 싶어서.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형은 너만 잘 지내면 돼. 돈은 필요 없어. 형은 잘 살고 있으니까. 난 형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 힘들 때 우리 형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내 생각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제야 우리 그릴이 도와주시나 보다. 어휴. 형, 그래. 그리라. 너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잖아. 어디 하나 자리 찾아봐서 거기에 집 짓고 살아. 이제 결혼도 하고 임마. 난 형 말대로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경기도 인근에 전원주택을 짓고 조그만 텃밭도 일구고 지냈다. 근데 여자가 없다.
하기야 돈은 있지만 나이도 많고 누가 나랑 살겠어? 얼마 뒤 형과 형수가 놀러 왔다. 형, 여기야. 아, 형수 오셨어요? 난 형과 형수, 고등학생인 조카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그리고 술 한잔했다. 나랑 형 둘 다 취했다. 야, 그리라. 너 얼굴도 피고 집도 근사한데 한 가지가 빠졌다. 형, 여자 얘기면 그만해. 결혼은 뭐 나 혼자 하냐? 우리 동생이 뭐가 어때서? 여보, 자네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없어? 형, 형수한테 부담 주지 마. 죄송해요, 형수. 아니에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형은 맨날 나만 보면 여자 얘기다.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형은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뒤 형수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도련님, 뭐 하세요? 그냥 있어요. 왜요? 이번 주 토요일 7시까지 이쪽으로 오세요. 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거든요. 도련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혹시 이혼해서 싫은 건 아니죠? 아유, 제 처지에 그럴 리가요. 솔직히 이혼녀인 게 뭐가 대수냐. 나이 50 넘어서 이제야 나도 결혼해서 제대로 된 인생 살아보자. 토요일이 되었고 나는 나름 꾸며 입고 서울로 향했다. 로또 당첨되고 싸게 외제차 하나 뽑았는데 이제야 빛을 발한다. 서울에 도착하고 형수가 소개시켜준 여자를 만났다. 생각보다 이쁘다. 참하고 역시 날 생각해주는 건 우리 형과 형수밖에 없다. 이 여자도 날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우리는 3-4번 정도 더 만나서 데이트도 즐기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놀기도 하고 만난 지 2-3달 만에 결혼을 했다. 난 좋은 집에 와이프와 함께 산다.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릴 일이다. 와이프는 누구보다 날 챙겨주고 배려해준다. 땀 흘리며 일을 해도 불평 한마디 없고 힘들 때면 오히려 나에게 웃어준다. 형수 덕에 참 좋은 여자를 만났다. 그렇게 내 행복이 오래갈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산 지 1년도 되지 않아 와이프가 암에 걸린 것이다. 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이제야 제대로 남들처럼 사나 했는데 나 같은 놈이 그래 1년도 길어. 얼마 뒤 형수가 왔다. 우리 한 사람 머리카락을 잘라주러. 내 손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형수가 와이프 머리를 밀어주었고 와이프는 정말 얼마 안 돼서 저 세상으로 갔다. 나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삶에 의욕이 없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죽은 와이프가 자꾸 나에게 찾아온다. 와이프가 떠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데 왜 내게 찾아오는 건 무섭지?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형, 나 어떡해? 왜? 무슨 일 있어? 그 사람이 자꾸 찾아와. 어? 무슨 소리야?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데 너무 무서워. 말도 안 되지. 그 사람은 죽었어. 그리라. 네가 헛것 보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 지금 내 옆에 누워 있어. 그 사람은 매일 밤 내 옆에 찾아와 내 옆에 누워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나는 무당도 불러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절도 다녀봤다. 근데 소용이 없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녀를 쫓아내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나는 포기했다. 그녀를 쫓아내는 일을 우리 집 앞에 멋지게 자란 큰 느티나무. 우리 형이 다른 동네 보호수인데 날 위해서 거액의 돈을 주고 사왔었다. 와이프에게 그네를 만들어서 걸어주기로 했는데 그네가 아니라 밧줄을 매달고 있으니 미안해, 형. 나도 따라갈게. 미안해, 여보. 저기 사장님, 거의 다 정리돼 갑니다. 그래요. 잠깐. 거기 장롱은 두세요. 사장님. 근데 아까 저 장롱 정리하다가 머리카락 다발이 나왔는데 일단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건 여보. 장롱에 넣어둔 재수 씨 머리카락 갖다 태워버려. 이젠 필요 없으니까. 알겠어요. 그 무당이 알려준 방법이 효과가 좋네. 근데 여보, 이 보호수도 아깝다. 비싼 건데. 남의 동네 보호신을 뽑아왔으니 당연히 신의 미움을 받아 둘 다 죽을 수밖에. 근데 재수 씨 보험금이랑 크릴이 유산 둘 다 들어왔어? 근데 도련님이 생각보다 많이 썼어. 집 팔고 나무도 팔면 돼. 걱정 마. 어디 좋은 땅 알아봐둔 데 있어. 나는 18 고등학생이다. 지금부터 할 이 얘기는 우리 증조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이다. 몇 년 전 증조할머니께서는 노화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셨다. 가족 전체는 병원에 모였고 왕할머니는 유언을 남기듯이 병상에 누워서 말을 꺼내셨다. 왕할머니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셨다. 딸만 둘이었는데 그중 한 분이 우리 할머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셔서 왕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두 딸을 데리고 힘들게 사셨다고 하셨다. 지금부턴 내가 우리 왕할머니의 시점에서 얘기를 해주겠다. 나는 나이 30에 안 해본 일 없이 이일저일하면서 두 딸을 키웠다. 어느 날 남의 집 퍼드레니를 하러 갔다. 근데 그 집은 그 당시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다. 그 집에는 아들 둘, 딸 하나, 총 3명의 자녀가 있었고 집주인은 호라비였는데 그 호라비는 나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 호라비는 나와 재혼하길 원했고 여러 번 주파를 던졌다. 나는 솔직히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두 딸을 데리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가끔씩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근데 저 부자와 재혼을 한다면 그나마 편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그 호라비와 재혼을 했다. 나는 딸 둘을 포함 그 집 아이 셋까지 보살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5이 되었다. 그 3명의 아이들도 나는 친자식처럼 아꼈다. 그래서인지 재혼한 저 남자도 우리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 나는 나름 재혼이라는 선택을 좋게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두 딸과 저 남자의 새 아이에게 생겼다. 저 남자의 아이들은 나의 두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야, 거지년들. 일로 와봐. 뭘 쳐다봐?
우리 형이 너네 부르잖아. 빨리 안 와, 이 거지 새끼들아. 나는 화가 났다. 두 딸을 거지라고 부르는 모습도 열받는데 내 두 딸은 그 소리를 듣고도 걔네 앞에 슬금슬금 걸어가는 게 더 열받았다. 나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팽겨치고는 두 딸에게 뛰어가 사정없이 때렸다. 순이랑 순옥이, 니들이 거지야? 거지냐고? 나는 눈물로 애들을 때렸다. 애들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그저 괜히 애들이 그러는 모습을 본 내 마음이 미어져 그랬던 거다. 왕거지도 왔네. 야, 그냥 가자. 조그만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솔직히 내 새끼였음 좁히고 싶다. 결혼한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눈치가 보여 이 집 애들을 상전 모시듯 했다. 나는 남편과 같이 자지 않고 애들과 함께 잤다. 영악하긴 해도 아직 애들이라 그런가 다 같이 자더라도 어른이 없으면 잠에 못 잔다고 해서 내가 같이 잤다.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나는 만성 위염에 걸려 잠을 많이 설쳤다. 밥도 며칠째 못 먹고 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잠에 든 후 힘겹게 잠에 들었다. 잘 때는 영락없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다. 조금만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면 좋을 텐데. 그래도 내가 나름 이 아이들이 엄마니까 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신히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살짝 눈을 떴다. 그때 문 앞에서 검은 형상의 사람이, 정말 검은색보다 더 검은 사람이 흰 눈만 껌뻑이며 애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눈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 그 애들을 쳐다보는 동공이 마치 손가락으로 아이들을 한 명씩 가리키는 것 같았다. 그렇게 애들을 번갈아 보던 그 형체는 우리 첫째 순이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박순이. 잠시만요. 그 눈은 날 쳐다봤다. 나는 무슨 생각이지? 내가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똑같은 내 새끼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친자식이 아니라 내 손가락은 누워있는 남편의 둘째 아들을 가리켰다. 그 눈은 그 아이를 쳐다보더니 최창석. 나는 잠에서 깼다. 주변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꿈이라도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아. 다행이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둘째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자다가 죽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너무 과거라 지금처럼 과학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그냥 죽은 거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죽어나간다. 딱히 특별하고 특이한 일은 아니었던 시대다. 남편은 나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 둘째 아이의 장례가 끝나고 남편의 첫째 아들놈은 우리 애들을 더욱 괴롭혔다. 야, 거지들. 너네가 내 동생 죽으라고 빌었지? 너네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창훈아, 그런 말이 어딨어? 너희는 피는 안 섞였어도 남매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첫째는 나와 우리 애들을 노려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잠을 못 이루다가 힘들게 잠에 들었다. 오싹한 이 느낌, 얼마 전에 느꼈던 기분이다. 나는 눈을 뜨고 그 형체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우리 둘째 순옥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이번에도 손가락으로 그 남자의 딸을 가리켰다.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남편의 둘째가 죽으니 알겠다. 우리 애들은 죽일 수 없다. 최영이. 다음 날 우리는 한 달도 안 되어 두 번째 장례를 치렀다. 남편과 나의 사이도 서먹서먹해졌다. 남편은
같이 잔 내 탓을 하려고 그러는지 몇 번이고 말을 하려다 말고를 반복했다. 어찌 보면 내가 죽인 거다. 그래도 나는 당당하다. 내 새끼들을 살렸으니까.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남편의 첫째는 대놓고 우리 애들을 괴롭혔다. 심지어 우리 둘째는 남편의 첫째 아이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열바늘을 꿰맸다. 난 아무리 애라도 그 아이에게 너무 화가 났다. 이젠 그 형체를 기다리며 잠에 들었다. 그런데 정말 그 형체가 나타났다. 그러더니 이번엔 나를 쳐다보는 것이다. 난 안 돼. 난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애들 지켜야 해. 나는 이번엔 죄책감 없이 첫째 아이를 손으로 가리켰다. 이건 진심이었다. 저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 편하게 살려면 저 아이가 없어야 한다. 최창훈. 첫째 아이가 죽고 남편도 술로 몇 날 밤 지새우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제 이 큰 집과 재산은 내 차지가 되었다. 아니, 우리 차지가 되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서 그런지 밥이 술술 넘어간다. 그 이후로 그 형체는 보이지 않았고 난 두 딸을 잘 키워 첫째는 판사에 둘째는 의사를 만들었다. 지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그때 나의 선택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내 앞에 당당하게 성공해서 누가 봐도 부러운 삶과 가정을 꾸린 내 두 딸이 있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그렇게 왕할머니는 돌아가셨다. 근데 엄마가 옛날에 해준 얘기 있잖아. 그거랑 할머니랑 얘기가 다른데. 넌 이 아들한테 그 얘기했니? 뭐 어때? 이미 엄마 돌아가시고 그게 다 우리 위해서 한 일인데. 언니도 참나. 그래도 이모, 그럼 이모도 할머니가 그 아이들 목 졸라 죽이는 거 보셨어요? 그건 너희 할머니가 그 시절에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셔서 환청이랑 환각에 시달리셔서 그래. 넌 애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니 옛날에 창훈이 새끼한테 돌로 쳐맞았지. 이 얘기가 왜 그렇게 가? 내 나이 21. 영장을 받고 입대까지 5개월 남짓 남았다.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집에 돌아왔다. 나는 실컷 놀다가 들어가야겠다는 당찬 마음을 품고 남은 시간 누구보다 알차게 보내야겠다. 근데 실컷 놀려고 했는데 뭐하고 놀지? 친구들과 카톡을 하다가 친구 한 놈이 헬리콥터 TV를 소개해줬다. 헬리콥터 TV? 이젠 별의별 TV들이 다 나오네. 나는 친구가 수위도 높고 재밌다고 해서 앱으로 다운받았다. 회원가입은 간단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방송하는 방이 별로 없었다. 그 중에 한 곳을 들어갔는데 친구는 말대로 수위가 정말 높았다. 나는 진짜 재밌게 방송을 보았다. 이쁜 누나들이 야한 옷을 입고 춤도 추고 술 먹방도 하고 그 방송을 보며 나도 그 누나들과 거의 일정을 같이 했다. 그 중에 아리 누나라고. 나는 그 누나한테 엄카로 연료도 쏘고 그랬다. 연료란 헬리콥터 TV에서 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아리 누나의 방송을 보면서 그 누나가 방종을 하면 잤다가 방송 시작 알림이 울리면 깼다. 아리 누나는 늦게까지 방송을 하고는 다음날 휴방 공지를 올렸다.
하루를 어떻게 기다려? 입대를 앞둔 사람한텐 하루하루 금 같은 시간인데. 난 핸드폰을 끄고 잠에 들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야, 뭐해? 자는데 왜 나와. 술이나 먹게. 사주냐? 사준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번개같이 준비해서 번화가로 나갔다. 어차피 아리 누나도 휴방이라 심심한데 오히려 잘 됐다. 친구를 만나 유명한 헌팅 포차로 갔다. 이쁘고 몸매 좋은 사람들과 잘생기고 한껏 꾸민 남자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도 꿀리지 말자며 당당하게 입성했다. 둘이서 주변을 탐색하면서 한참 놀고 있는데 친구가 내 뒷 테이블에 이쁜 사람이 있다며 갔다. 잠시 후 그 테이블에 여성분들이 왔다. 근데 아리 누나. 난 일부러 모른 척했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누나가 당황해서 떠나갈까봐. 다 같이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놀았다. 주변 남자들의 부러운 눈빛을 봤다. 동경하던 아리 누나와 술을 먹다니. 누나의 술 먹방을 직접 목격한다는 생각에 술도 잘 들어갔다. 한참 놀고 있었는데 아리 누나가 한턱 쏜다며 2차를 가자고 했다. 2차는 룸으로 된 술집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가까워졌다. 이게 바로 성덕의 삶인가? 난 진정한 성덕이 됐다. 한참 술을 마시는데 아리 누나가 그리라, 우리 집에 가서 한잔할래? 네? 저만요? 응, 우리 단둘이. 나는 친구놈의 눈치를 살폈다. 저놈도 옆에 있는 누나한테 푹 빠졌다. 나는 친구한테 따로 빠진다고 톡을 해놓고 누나랑 둘이 누나 집에 왔다. 아리 누나의 집.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이다. 작은 화면으로 보던 집을 직접 보다니 난 설렜다. 누나는 작은 상을 펴더니 술상을 차렸다. 누나의 옷차림은 간소해졌고 난 심장이 엄청 뛰었다. 그리라, 우리 술 게임하자. 네, 좋아요. 누나와 술 게임을 했다. 난 점점 많이 취해갔다. 누나는 게임에서 이긴 사람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다. 나는 게임에서 지고 누나의 소원대로 옷을 다 벗었다. 속옷까지. 그때 전화가 울렸다. 친구놈이다. 난 폰을 뒤집어 놨다. 누나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다. 게임은 계속되었고 누나의 가벼운 옷차림은 더욱 가벼워졌다. 이 정도면 누나와 뜨밤을? 누나의 방송을 보는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 중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게 매우 기쁘다. 그래서 누나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누나가 나에게 춤을 추라고 하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라면 노래를 불렀다. 한참 물이 올랐을 때 난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 앉아서 보리를 보고 있는데 무언가 인기척이 느껴졌다. 난 고개를 돌렸고 욕조에 설치된 반투명 샤워 커튼에 사람 형체가 비추고 있었다. 난 너무 놀라 술이 깼다. 난 휴지로 닦고 나왔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된다고 자기 최면을 걸었다. 누나는 혼자 소맥을 제조하며 먹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본 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애매했다. 난 앉아서 누나가 타준 소맥을 원샷했고 일단 사람이라면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일부러 접근한 것이다. 여차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난 핸드폰을 쥐고 저 누나, 혹시 직구 경 좀 해도 돼요?
응, 얼마든지. 나는 작은 방에 들어갔다. 근데 아리 누나가 따라 들어왔다. 요즘엔 톡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던데 톡으로 신고할까? 아니면 전화만 몰래 걸어 놓을까? 고민에 빠졌다. 괜히 걸리면 말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옷장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의 시선은 옷장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근데 그 밑에는 3분의 1가량 튀어나온 운동화가 보였다. 옷장에 누군가 있다. 난 화장실과 옷장에서 본 것으로 귀신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신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하지? 그리라, 폰 줘봐. 네? 왜요? 누나는 내 폰을 뺏었다. 패턴 뭐야? 그건 왜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누나의 단호한 말투에 사단이 날까봐 패턴을 풀어줬다. 누나는 이것저것 뒤지더니 다시 폰을 줬다. 아무것도 없네. 미안. 혹시 네가 우리 집 촬영하나 싶어서 오해해서 미안. 이제 나갈까? 아,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믿음의 증표로 핸드폰은 내가 가져갈게. 난 휴대폰을 뺏겼다. 식은땀이 났다. 도망가더라도 휴대폰에 내 정보가 다 있으니 분명 날 찾아서 죽일 수도 있다. 일단 상황 파악을 해야겠다. 사람들은 확인했다. 근데 혼자서 둘은 무리다. 때마침 누나가 화장실에 갔고 혹시 사람이 더 있을까봐 난 베란다부터 전부 뒤져봤다. 다행히 화장실, 장롱에 있는 사람이 전부다. 나는 옷을 챙겨 입고 무기를 찾았다. 식칼은 내가 잘못 찌르면 다칠 수도 있으니 신발장에서 찾은 망치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다. 누나가 화장실에서 나와 내 앞에 앉았고 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누나, 나한테 속이는 거 있지? 그게 무슨... 누나는 당황해했다. 누나는 눈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오빠 빨리 와! 난 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내 누나를 가격했다. 누나가 큰 소리를 내 당황했다. 정말 고의는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왜 계속 누나를 때리고 있지? 이게 손맛이라는 건가? 내 망치질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누나의 움직임은 없었다. 난 나머지 두 놈을 처리하러 갔다. 먼저 화장실 불을 켰다. 아직 놈은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난 샤워 커튼을 한 번에 제끼며 망치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샤워 커튼 뒤에는 사람이 아닌 사람 모양의 조형물이 있었다. 나는 설마 하는 마음에 방으로 들어가 망치를 들어 올리고 옷장을 열었다. 거기에는 그냥 정말 신발만 있었다. 이 집안에는 누나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머리가 지끈지끈. 무슨 상황인지 정신이 없었다. 근데 컴퓨터에서는 계속 알림이 울렸다.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컴퓨터는 켜져 있는데 모니터는 꺼져 있었다. 난 모니터를 켰다. 방송이 라이브로 켜 있었고 내 동공은 커졌다. 방송 제목은 한 달 만에 돌아온 찐따 벗겨 먹기. 그 찐따가 나를 조롱하는 컨텐츠? 근데 시청자가 2,000이 넘네. 그럼 전부 이걸 보고 있었다고? 시발, 엿됐다. 아린애는 어떻게 됐어?
네. 일단 아리 방송 끝나는 대로 끌고 나와서 작업하려고 했는데 데리고 온 미친놈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아리를 죽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장기 납품은 취소됐어? 죄송합니다. 그 미친놈 당장 내 앞에 데려와. 그게 아리 죽이는 게 라이브로 송출돼서 저희가 갔을 땐 이미 경찰이 너넨 뭐하는 새끼들이야? 그딴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내가 이런 새끼들을